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만중의 사시남전기라는 작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게 될 본문은 신사고, 출판사 신사고의 본문입니다. 그 관련해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같이 영상 보면 좋겠어요. 사시남전기 제목을 먼저 보면 사씨 성이죠. 사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남쪽으로 쫓겨난 기록이다 이런 뜻입니다. 정은 뭐라고요? 쫓겨나다라는 뜻이라고요. 이 사씨가 왜 남쪽으로 쫓겨났는지 우리 궁금하다. 그쵸?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게 작품 제목의 의미입니다. 갈래는요, 조선 후기의 가정소설입니다. 가정소설이라는 건 여러분, 공간은 가정이고 가정 안에서 어떤 특정한 갈등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걸 핵심 갈등으로 다루고 있는 소설을 우리가 가정소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조선시대는 여러분 가부장제 사회였었고, 그리고 남성이 일부 다처라고 우리 얘기하죠. 한 명의 남성이 여러 명의 여인들을 부인으로 데리고 있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처와 첩, 부인이랑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세 번째로 들어오는 조금 신분이 낮은 여인들을 우리가 첩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처와 첩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일부 다처를 허용하다 보니까 첩을 여러 명 얻는 것을 제도적으로 승인해 놓고 있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갈등을 주로 다루는 걸 우리가 무슨 소설이라고 이야기한다? 가정소설이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풍간소설입니다. 별표하시고요. 풍은 여러분 비유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풍은 비유고요. 간은 간언하다 이런 뜻이야. 간언하다라는 건 여러분 별표하시고요.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죠. 무슨 뜻입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충고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간언하다 할 때는요, 주로 충신이 목숨을 걸고 임금에게 바른 말을 아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간언하다의 뜻입니다. 충간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충성스럽게 간언하다가 충간하다의 뜻이겠죠. 이렇게 간언하는 거 다시 무슨 뜻이라고? 충신이 자기 목을 걸고, 왜냐하면 임금이 기분 나쁘면 야, 저놈이 저 감히 나한테 저런 말을 해, 목을 베라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목을 걸고 임금에게 바른 길을 아뢰는 거, 그거 우리가 간언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시남전기는요, 사시가 남쪽으로 쫓겨난 것을 기록한 그런 소설인데, 그 속에서 비유를 통해서 이 김만중이라는 인물이 임금에게 뭔가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지었던 소설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풍간소설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문소설 아니고요. 조선 후기에는 한문으로 지어진 소설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소설은 국문, 한글로 쓰여진 소설이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놓고 가십니다. 자, 갈래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소설 같은 경우는 가정소설이고 풍간소설이고 국문소설이다라는 사실 기억해놓고 가깁니다. 성격 교훈적이고 풍간적이다라는 거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다 이해하실 겁니다. 시점은요, 서민증 전지작가 시점이야. 다시 말해 서술자의 위치 어떻게 돼요? 작품 밖에 있는 거죠. 작품 밖에 존재하는 서술자가 어떤 태도,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독자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서민증 전지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배경 중국이에요. 중국 명나라. 요거 고전소설, 우리나라 고전소설 일반적인 배경이다 라는 거. 시점도 마찬가지야.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시점이 3인칭 전지작가 시점이니까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겠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제와 관련된 핵심 소재는 뭐냐? 처와
첩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다. 처는 누구다? 제1부인, 정실부인은 사씨고 첩은 누구다? 교씨다. 이 두 여인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라는 거고요. 주제는 사씨의 높은 덕성. 자, 그러니까 사씨가 주인공이고 주인공이 착한 사람이야. 선인이고 이 사람은 그래서 아주 덕을 가진 덕을 소유한 사람이고 이 덕을 통해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뭐가 일어나느냐? 권선징악. 선한 사람이 승리하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 그런 교훈을 던져주는 거지. 그래서 독자들이 읽으면서 나도 착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배우게 해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해제 같이 보세요. 이 작품은 김만중의 유배 생활 중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소설입니다. 왜 유배를 갔느냐? 여러분 숙종 때였어. 근데 숙종이 여기 창작 배경과 주제의식 선생님 써놨다. 숙종이 뭘 했냐면 이 정부인으로 중전으로 누가 있었냐면 인현왕후가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첩으로 장희빈을 들인 거죠. 그래서 후궁으로 장희빈이 있었는데 장희빈한테 이렇게 혹 넘어간 거지. 그래서 결국은 자기 정실 부인이었던 인현왕후를 패출하고 내쫓고 서인으로 평민으로 강등시키고 내쫓고 궁에서 그리고 장희빈을 중전으로 앉히는 뭐 궁궐에서는 당시 뭐 엄청나게 파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거지. 근데 그 사건을 막 보면서 김만중이라는 이 신하로 있었는데 막 항의를 한 거야. 숙종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인현왕후라는 정말 덕성이 깊은 그런 중전을 정실 부인을 내치고 이렇게 후궁을 중전으로 앉힐 수가 있습니까? 막 항의를 하다가 결국은 유배를 간 거죠. 그래서 그 유배를 가서 김만중이 내가 유배가 있는 동안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실까. 우리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재미있는 소설 하나를 지어줄 거야. 이러면서 지은 소설로 알려져 있는 게 사실 남정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풍간소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구를 향해 여러분? 그러니까 어머니가 표면적인 독자라면 이면의 독자는 사실은 숙종인 거죠. 임금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당신께 이렇게 직접적으로 충간하다가 쫓겨나서 이렇게 유배 생활하고 있지만 임금님 제발 이 소설을 통해서 이 소설을 보시고 마음을 좀 돌이켜주세요. 라는 그런 이면의 의도를 갖고 있었던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계속 보세요. 조선시대 가부장제죠. 가부장님 뭔지 알죠? 뭐 가문의 남성이 뭐 아버지 인 거죠. 이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할아버지가 가부장이야. 최고의 권위야. 그래서 이분이 이 가족의 모든 일들에 대한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다고 하자. 이 재산을 지금식으로 하자면 여러분 가정에 재산이 있으면 그거를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상의해서 어떤 일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재산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거를 결정할 거잖아. 그런데 옛날에는요 아내랑 상의하지 않았어. 그냥 가부장이 그냥 결정하면 돼. 예를 들어 아내가 무슨 보석을 갖고 있어. 근데 그 보석을 며느리한테 주고 싶어. 그러면 가부장이 야 아내, 부인, 그 보석을 좀 내오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내가, 아는 거지. 이 보석을 며느리한테 주려고 하시는구나. 그 보석을 갖다 바쳐. 그러면 그거를 얘야 불러가지고 며느리한테 선물로 줘도 되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가 가부장제 사회다. 이 가부장제 사회를 배경으로 선인인 사씨와 악인인 교씨. 자, 사씨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주인공, 주동인물이 되고 악인은 교씨는 반동인물이 돼요. 이렇게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을 통해서 처첩 갈등을 보여준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일대기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라는 건 일대기 뭐야?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풍간의 목적으로 창작이 됐고 천우신조는 무슨 뜻이에요? 하늘의 도움이란 뜻이죠. 하늘의 도움으로 사건이 되게 우연적으로 전개가 돼. 사건 전개의 우연성이라는 건 고전소설의 또 특징이죠. 고전소설 사건 전개상 특징이다. 우연성을 갖고 있다.
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장인물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간략하게 좀 알아보자. 사씨는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덕이 깊은 후덕한 인품을 지니고 있고 유교적인 가치관, 대의 명분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유교적인 여성상이라 유교적인 이상적 여성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 그런데 우리가 좀 지적을 한다면 뭐가 있냐? 일의 선후관계를 따져서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해요. 우리 본문에서 바로 그게 좀 나타날 겁니다. 어떤 부정적인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우리 잘 정리하고 가십니다. 교씨는요, 악인이야. 악인이면서 인물 유형이 평면적이에요. 평면적이라는 건 여러분 성격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인물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행동만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지 않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부정적인 측면 아주 강교하고 사악하다. 여러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림은 이제 벼슬명이고요. 정확한 이름은 유연수예요. 한림 유연수는 악행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할 수 있는 굉장히 단호함을 보여주는, 특히 마지막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사랑했던 교씨를 죽여버리는 그런 단호함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초반에 우리가 보는 본문은 초반이란 말이야. 판단력이 부족해서 악인, 여기 교씨죠. 교씨랑 교씨의 정부 있어. 동청이라는 정부가 있는데 이 동청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가정을 망가뜨리는 그런 문제를 좀 범하게 되죠. 그런 인물이 한림 유연수다. 이렇게 인물 유형을 좀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별표하고 가십니다. 창작 배경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제 풍간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가 또 별표가 되겠다. 자, 현실에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임금 누구 숙종, 그리고 정실부인 누구 인현왕후, 그리고 첩에 해당하는 인물이 누구 장희빈. 인현왕후를 내치고 장희빈을 정실부인으로 앉힌 그 사건이 그대로 작품 속으로 들어가서 비유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의 인물은 누구고 그게 소설 속에서는 누구로 바뀌어 있고 라는 걸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별표 5개. 치고 갑니다. 자, 숙종은 누구로 바뀌었다? 한림 유연수로 바뀌어 있다. 인현왕후는 정실부인 사씨로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인현왕후에는 현실에서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품 속에 사씨 남정기 속에서는 이나라는 아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나라는 인물은 소설 속에서 작가에 의해서 탄생이 된 그런 새로운 인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잡고 가시면 되겠죠. 장희빈 는 작품 속에서는 교씨로 변해 있다. 교씨로 형상화되어 있다. 라는 거고요. 아들로서 균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작품 속에서는 장주가 교씨의 아들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물을 이렇게 정확하게 매칭을 좀 지어놓고 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사건 전개는 유사하게 전개가 돼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은 이렇다라는 거 보고 가시면 되고요. 네. 본문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 봅시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앞부분의 줄거리는 여러분 너무 중요해. 우리 시아락당에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고전소설에서는 앞부분에서 인물이 누구고 인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잘 잡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잘 잡고 가자라는 거예요. 명나라의 재상 유희라는 인물이 있었어. 주인공과의 관계를 따져보면 유연수의 아버지야. 이 사람이 바로. 그러면 사씨에게는 시아버지가 되겠네? 사씨가 누구랑 혼인을 해? 유연수랑 혼인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 자, 명나라의 재상 유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느지막이 아들 연수를 얻어. 이 유연수가 바로 누가 되는 거야? 남자 주인공이 되는 거죠. 부인 최씨, 유연수의 어머니가 되겠다. 최씨는 연수를 낳은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일찍 죽은 거죠.
유연수의 어머니가 연수는 15살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해서 한림학사가 되어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인공의 전형적인 특징이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거 그런 인물입니다. 유연수는. 그리고 사씨라는 여주와 결혼을 합니다. 서너 해가 흘러서 유희는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근데 이 시아버지가 엄청 플러스 인물이었어. 되게 권위 있고 그러면서도 아주 선하고 되게 지혜롭고 그런 시아버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사씨를 그러니까 유연수와 사씨를 맺어준 사람이 시아버지야. 이 유희라는 시아버지인데 그래서 이 시아버지가 사씨의 막 현명함, 지혜로움, 선함 이런 걸 너무 사랑하셨어. 굉장히 아껴주셨단 말이지. 그래서 사씨가 이 시아버지 덕분에 굉장히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유연수와.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같이 보시죠. 1월은 유수처럼 흘러 3년의 상기가 훌쩍 지나갔다. 문장 보십시다. 1월 해와 달 두 개가 결합되니까 세월이라는 의미가 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두 단어가 결합이 되면서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될 때 그런 단어를 뭐라 그래? 융합 합성어라고 이야기하죠. 1월은 융합 합성어고 세월이라는 뜻이다. 알고 가면 되겠다. 세월은 유수처럼 흘렀다. 여러분 물처럼 빠르게 흘렀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시간의 흐름을 표현해주고 있구나. 3년의 상기가 훌쩍 지나갔다. 자, 3년상을 지냈다. 치렀다라는 얘기야. 암시하는 정보를 앞부분 줄거리에서 찾으면 3년상, 누구 3년상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3년상은 누가 돌아가셨을 때 치르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치르는 거죠. 알고 있죠, 여러분? 부모 누가 돌아가셨어? 유연수의 아버지이자 사씨의 시아버지인 유희라는 인물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3년의 상기가 훌쩍 지나갔다라는 얘기는 여기 유희가 3년 전에 죽어서 3년상을 모두 마쳤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의 첫 문장은 무조건 어떻게 해라? 앞부분 줄거리랑 연결하면서 이해하면 되겠다. 라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 확인하실 겁니다. 한림은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3년상을 치르는 동안에는 사실은 이 자녀들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냥 부모의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무덤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직에 나갈 수가 없었단 말이지. 그런데 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관직에 나아간 거죠. 천자,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중국 명나라라 그래서 지금 배경이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천자가 장차 그를 크게 쓰려 했어요.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인재였다. 천자가 그 얘기인 거죠. 한림은 자주 소를 올려 조정의 득실을 논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한림 또한 어땠다. 굉장히 충신이었고 소를 올렸다. 임금에게 자꾸 글을 올려서 조정에 어떤 것이 이익이 되고 어떤 것이 손해가 될 겁니다라는 글을 자꾸 올렸다는 건 충간하는 여기다 적어놨구나. 충간하는 충신이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엄승상이라는 인물이 있었던 거야. 그 엄승상이 그를 기꺼워하지 않았어. 자, 이렇게 충신이 있으면 여러분 짝으로 누가 나와야 돼? 간신이 나와야죠. 엄승상이라는 당시의 엄청난 권력자는 간신이고 임금의 지위까지 노릴 정도로 아주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유한림이 되게 고가웠던 거지. 자꾸 이거는 옳습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바른 말을 하니까 되게 기뻐하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기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땠다? 여러 해가 지나도 관직은 올라가지 않았어. 그냥 말단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죠. 천자가 너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승상이라는 막강한 그런 권력자에게 밉보인 거지. 그래서 관직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그 무렵에 한림 부부는 나이가 모두 23살이 됐어요. 이 부부가 몇 살에 결혼했니? 이 부부가
사씨와 유연수가 15살에 결혼을 했어. 그랬는데 23살이 지난 거죠. 그들이 혼인을 한 지가 10년 가까이 흘러간 거죠. 그런데 아직도 자녀가 없었어. 자, 문제 상황이 나타난 거죠. 사씨가 너무 근심했지. 이유는 뭐냐? 당대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어? 가문의 대를 이을 자녀를 얻지 못하면 여자는 자기 아내는 자기 구실을 못한 거야. 아이를 못 낳으면. 지금이랑 너무 분위기가 다른 거지. 그래서 그냥 내쫓아도 돼. 아이를 못 낳으면. 그냥 파혼. 이렇게 해도 괜찮은 그런 당대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얻어야 된다는 거,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게 사실 아주 막강한 가문의 의무였던 거야. 근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고 홀로 생각했다. 어떤 생각을 했어? 아, 내가 체질이 허약해 자녀를 낳아서 기를 수가 없는가 보다. 내가 너무 여리고 이렇게 몸도 약하고 그래서 아이가 잘 안 생기나 보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다는 거야. 이런 인물의 내면 생각까지도 모두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야? 아, 3인칭 전지작가 시점이야 라는 걸 우리가 얘기하게 된 거죠. 사씨가 조용히 한림에게 첩을 두라고 권고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 기억하고 갑시다. 이런 게 이제 문제의 출제가 돼요. 첩을 둘 것을 처음으로 권유한 인물이 누구라고? 아내인 사씨라고. 원래는 첩을 두는 거를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가문의 최고 어른이 이렇게 권유를 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첩을 둬. 이 다른 여자한테 이렇게 눈이 쏠려가지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게 독특한 거야. 당대 분위기 속에서도. 정실 부인이 나서서 첩을 두세요. 제가 아이를 못 낳는 것 같아요. 첩을 두세요. 이렇게 말을 먼저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러분 사씨가 조금 오판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사실은 부인이 이제 또 다른 부인이 들어오게 되니까 경쟁 관계를 자기 가문 안에서 이렇게 갈등 관계를 좀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아무튼지간에 사씨는 처음에는 굉장히 선의로 좋은 마음으로 자기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한림에게 자녀를 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첩을 두라고 권유하게 된 거야. 한림은 아유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며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어. 아이 사씨가 너무 염려가 되니까 내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거겠지. 에이 저게 진심이겠어? 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까지 중심 내용 뭐다? 10년이 가까이 지나도록 자녀가 생기지 않자 사씨가 유연수에게 첩을 둘 것을 권하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씨가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니까 그냥 내가 좀 기다려보자 이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러면 또 소설이 진행이 안 되지. 어떻게 했냐? 남몰래 매파를 시켜서 양가에서 쓸만한 사람을 고르게 했어. 이때 쓸만한 사람이라는 건 유연수의 첩이 되기에 적절한 사람이라는 의미이겠죠. 그런 사람을 물색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두 부인한테 그 소문이 들어간 거야.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이내 사씨를 찾아갔습니다. 두 부인은 누구냐면 한림의 고모예요. 그러니까 유희의 여동생인 거죠. 그래서 유연수에겐 누구야? 고모가 되는 거야. 고모. 그러니까 얘들아 그 봐라. 유연수의 어머니는 아주 일찍 돌아가셨고 또 집안의 가부장이었던 누구? 유희도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3년이 지났잖아. 그러니까 이 가문의 제일 큰 어른은 누구냐면 두 부인이 되는 거야. 이 두 부인이 사씨가 이렇게 막 유연수의 첩이 될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너무 놀란 거죠. 당대에 이런 일들은 별로 없단 말이지. 놀라가지고 사씨를 찾아갔어. 몹시 놀라. 인물의 심리를 어떻게 해주고 있어? 서술자가 직접 제시해주고 있죠.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래?
말하기라고 이야기하는 거, 인물 제시 방법 중에서 말하기와 보여주기 알고 있죠? 말하기에 해당하는 건 뭐야?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나 생각이나 이런 걸 직접 설명해 주는 걸 말하잖아. 몹시 놀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직접 제시, 말하기가 쓰였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사실을 찾아가서 두 부인이 말합니다. 듣자 하니 낭자가 장부를 위해 첩을 구한다고 하던데 그것이 정말인가? 낭자 누구? 자, 고전소설에서는 인물의 명칭이 계속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 누가 누군지, 이 호칭이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인지를 정확히 잡아야 돼. 안 그러면 독해를 놓쳐. 되게 중요해요. 여기도 놓치지 말고 잡으셔야 됩니다. 낭자가 장부를 위해 첩을 구해. 사씨를 찾아가서 말했으니까. 낭자는 여인을 가리키는 표현이니까 누구? 사씨. 장부를 위해 첩을 구한다 그랬으니까 이때 장부 누가 될 수밖에 없어? 남편인 유연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별표 체크 하시고요. 정말인가? 그렇습니다. 아, 아니야, 노노노. 두 부인이 말한다. 집안에 첩을 두는 건 환란의 근본이야. 왜 그래? 왜 그래? 사씨야, 정신 차려라. 첩을 들이게 되면 집안에 갈등이 생겨나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부인이 갖고 있는 관점이 중요해지겠다. 별표 체크 3개 하시고요. 당대 사회 제도에 너무 당연하게 뭐가 있었어? 축첩 제도라는 게 있었어. 남자는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졌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두 부인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첩을 여러 명의 부인이 오면 집안에 분란이 생겨, 갈등이 생겨, 싸움이 생겨, 안 좋은 일이야. 이런 관점을 드러내잖아. 그래서 당대 사회 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인물이 누구다? 두 부인이다. 라는 걸 잡고 가십니다. 반면에 사씨는 어때? 사씨 같은 경우는 당대의 축첩 제도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죠. 사회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하고 그걸 따라가는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첩 제도와 관련해서는 도부인과 사씨라는 두 인물의 유형이 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잡고 가라. 두 인물이 갈등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당대 사회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달라. 알고 가십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두 부인의 말이야. 한 필의 말에는 두 개의 안장이 있을 수 없고 한 그릇 밥에는 두 개의 수저가 있을 수 없지. 비유적인 표현이야. 그러면 비유적 표현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원관념, 보조관념을 잡고 가셔야 되는 거죠. 한 필의 말은 보조관념. 그러면 한 명의 남편이겠다. 그죠? 또 한 그릇 밥도 보조관념. 역시 원관념은 뭐겠다? 한 명뿐인 남편이라는 의미겠다.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필의 말에 있을 수 없는 두 개의 안장이라는 거 있을 필요 없지. 한 필의 말에는 그냥 한 개의 안장만 있으면 되잖아. 응? 근데 두 개의 안장이라는 건 여기서는 뭘 의미하게 돼? 두 명의 부인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두 개의 수저도 마찬가지로 뭐야? 두 명의 부인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필의 말에 두 개의 안장이 있을 수 없고 한 그릇 밥에는 두 개의 수저가 있을 필요가 없어 라는 이 비유적 표현은 한 명의 남편이 두 명의 부인을 둘 필요는 전혀 없는 거야 라는 두 부인의 생각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은 이래.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남편이 원한다. 무엇을? 다른 여인을 원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만류해야 해. 네가 말려야지. 네가 말려야 되는데 그런데 하물며 네가 스스로 지금 네 남편에게 다른 여인을 얻어주려고 하는 거야? 아유 안 되지. 왜 그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부인이. 그랬더니 자 이제 누구 대사 시작되겠어? 사씨의 대사가 시작이 됩니다. 첩이 윗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표현입니다. 윗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여인이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이 되는 거죠. 존문, 남의 가문이나 집을 여기는 높여서 표현하는 거야. 두 부인의 가문이란 말이야.
그래서 두 부인의 가문, 상대방의 가문을 높여서 표현하고 자기는 낮춰서 표현하고 이런 말하기를 사용하고 있죠. 상대방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첩이 존문에 들어온 지 이미 9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녀를 하나도 두지 못했어요. 옛날 법도에 따르자면 응당 내침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당대 사회적 분위기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아내를 어떻게 한다? 내쫓아도 된다. 법도에 의하자면 저는 내쫓김을 당해도 마땅한 여인입니다. 그러는 거죠. 하물며 소시를, 첩을 드는 것을, 작은 집은 첩이야? 첩을 꺼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저는 내쫓김을 당해도 마땅한 여인인데 이 집에서 저를 이렇게 부인으로 그대로 부인의 위치로 받아주시고 있는데 제가 작은 여자가 들어오는 걸 어찌 마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미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찌 꺼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표현은 꺼려할 수 있다 없다. 나는 절대로 이거를 이 첩을 드리는 것을 내가 막 기뻐하지 않고 불편해하고 이럴 이유가 저는 전혀 없습니다. 라는 걸 의문형으로 돌려서 한 거죠. 그래서 서리법이 쓰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대사를 보면 사실 어떤 여인이구나. 당대 사회제도에 굉장히 순응하는 유교적이고 순종적인 여인상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유교적이고 순정적인 여인상이라는 걸 서술자가 직접 설명해 줬나? 아니죠. 인물의 대사를 통해 성격이 드러났죠. 우린 이런 걸 뭐라 그런다? 간접 제시. 다른 말로 보여주기라고 한다. 그래서 대사를 통해서 독자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추측하는 거죠. 아, 이 여인은 어떤 인물 유형이구나 라는 걸 추측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실 어떤 여자다? 유교적이고 굉장히 순종적인 여인상이다. 당대 사회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라는 것까지 보고 가시고요. 그 다음 보십니다. 자, 이제 여기 누구 대사 시작할 차례야? 두 부인이 대사를 시작할 차례인 거죠. 자녀의 생육, 낳아서 기르는 건 빠르거나 늦음이 천수에 달린 거야. 하늘의 운명에, 하늘이 정한 운명에 달린 거야. 자, 운명론적 가치관을 드러냈어? 운명론적 가치관? 그러니까 어떤 집안에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이러는 건 내 의지나 내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명령인 거야. 그래서 하늘이 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니네가 지금 결혼한 지 9년이 지나서 아이가 없어? 하늘이 아직 안 준 거지. 10년째 되는 해에 하늘이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 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거지. 운명론적 가치관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에는 간혹 30이나 40살 이후에 처음으로 자식을 낳는 경우도 있어. 왜? 하늘이 그때쯤 주시니까. 말하기 방식 여기 같은 경우는 뭐야? 다른 경우를 예로 들어서, 사례를 들어서 또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낭자는 이제 겨우 20을 넘겼어. 23살이라 그랬잖아. 어찌하여 그처럼 근심을 지나치게 하는가. 너 왜 그렇게 불안해하니? 아직 23밖에 안 됐는데. 이게 30이나 40이 되어서도 처음 아이를 가지는 경우도 있잖아. 좀 기다려봐. 하늘이 주실 때가 있겠지. 라고 두 부인이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두 부인 어떻죠? 굉장히 지혜롭고 사리 판단이 굉장히 이렇게 좀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 두 부인의 말에 좀 설득이 됐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사씨가 고집스럽다. 사씨의 대사 볼까? 제가요 타고난 체질이 약해요. 나이는 아직 늦지 않았지만 혈기가 벌써 20살 이전과 다릅니다. 아이고 23살이 벌써 에너지가 딸린데 20살 전에 10대 1대의 에너지랑 비교해보면 너무 딸립니다. 월사 생리죠. 생리.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생리 또한 주기가 고르지 않죠. 이는 그렇죠. 이 생리가 한 달에 한 번이 주기가 고르지 않은 건 저만 알고 있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아무래도 자녀를 낳는 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물며 일첩은 인륜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처 한 명의 부인이 있고 그리고 남자가
첩을 한 명 더 두는 거 정도는 인륜,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중에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이 당대 사회적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대사인 거죠. 첩에게 비록 관저의 덕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문맥에서 튀는 단어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건 중국 고사를 인용하는 부분이 돼. 관저라는 인물, 중국 고사 인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내용 보시면 됩니다. 관저의 덕은 없다라는 건 정말 정숙해서 절대 투기하지 않는, 질투하지 않는 그런 아주 현숙한 그런 부인의 덕은 제가 없습니다. 이건 겸손의 표현인 거죠. 그렇지만 세속 부녀자들, 세속의 여자들이 하는 질투하는 그런 습성을 제가 본받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고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첩을 드려도 제가 절대로 질투 같은 건 하지 않을게요. 제가 질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에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독다독 해주는 말인 거죠. 여기까지. 두 부인이 정말 말렸는데 사씨가 자기 생각을 꺾지 않았어. 주된 인물 제시 방법 뭐예요? 대사를 통해서 사건이 전개가 되고 인물의 성격들, 인물들의 생각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간접 제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하게 됩니다. 간단히 줄거리 보시면요. 살림 유연수는 사씨의 권유에 따라 자기 별로 원하지 않았어. 이 유연수가 사실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원하지 않았어. 근데 어쩔 수 없이 교씨라는 여인을 첩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씨가 아들 장주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름 매칭 잘 해놓고 가야 돼.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돼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에 교씨의 아들은 이나야 장주야? 장주입니다. 장주를 낳죠.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아이를 낳아가지고 장주가 태어나니까 유연수가 너무 이 아들이 예뻤겠지. 장주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장주의 어머니인 교씨에게도 점점 마음이 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날 저녁이 됐어. 한림은 서원에서 집으로 돌아가 백자당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술에 취해서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난간을 의지하고 앉아 있었죠. 그날 마침 달빛이 너무 좋았어. 대낮처럼 밝고 꽃그림자가 창문에 가득한 봄이었어. 자, 여기 여러분 달빛이 대낮처럼 밝았어 하는 순간 머릿속에 밝은 달빛이 그려지잖아. 꽃그림자가 창문에 가득해서 꽃이 쫙 펼쳐 있는 모습이 연상이 되잖아. 우린 이런 걸 보고 뭐라 해? 배경 묘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배경 묘사가 되었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데 술이 얼큰하게 올라왔겠지. 술 기운이. 한림 유연수가 자기 첩인 교씨에게 노래를 부르라 했어. 그런데 교씨가 그날따라 감기가 들어 목이 아프다 그러면서 사양하는 거야.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 교씨가 이 유연수가 노래를 부르라 그러면 아주 경쾌하게 발랄한 노래를 불러서 유연수의 기분을 아주 상쾌하게 만들어줬었단 말이야 항상. 근데 이날따라 싫다고 하는 거야. 행위에 숨어있는 의도가 있었어요. 사씨를 모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의도를 여러분 잡고 가십니다. 인물의 성격이 어떠냐? 나 같으면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좀 현명하지 못한 여인이라면 그냥 막 말로 이러는 거지. 사씨가 말이야. 부인이 사부인이 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막 고자질부터 할 텐데 이 여인이 아주 용이 주도하고 아주 교활한 거야. 그래가지고 말을 먼저 하지 않고 괜히 제가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양하는 거죠. 그러면 남편은 당연히 예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니까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궁금히 여기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자, 주도 면밀하고 교활한데 이게 행동을 통해서 나타났잖아. 그래서 여러분 인물 제시 방법이 또한 뭐야? 간접 제시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주도 면밀하고 교활했다라고 서술자가 직접 말해주지 않고 그냥 교씨의 행동을 보여줬다. 그 얘기입니다. 한림이 말했어. 그렇게 노래하기가 힘들어? 감기가 목이 많이 아픈가? 자네? 그렇다면 검은 거를 대신 타게. 그랬더니 교씨가 그 명도 따르려 하지 않았어. 한림이 제3 여러 번 재촉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야. 눈물을 펑펑. 그러니 남편인 유연수가 깜짝 놀랐겠죠.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자네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자기 첩인 교씨를 가리키겠죠? 자네가 내 집에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이렇게 불평하는 기색을 본 적이 없었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는가? 의아해합니다. 대답을 안 하고요. 더 슬프게 울었어. 아이고 왜 진짜 교활한 거지. 거짓된 울음을 막 우는 거야. 더 구슬프게. 왜? 자기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이 연민을 자극하는 거죠. 연민을 자극하기 위해서 더 구슬프게 울었어. 한림이 계속 까닭을 물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마침내 교씨가 입을 엽니다. 하문하시는데 이것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물으시는데 란 뜻이야. 의미 같은 거 알고 가세요. 남편인 윗사람인 거지. 당신께서 저에게 이렇게 첩인 저에게 물으시는데 대답하지 않는다면 상공에게 죄를 짓고 상공 누구? 유연수에게 죄를 짓고 만일 대답을 한다면 부인에게 부인 누구? 사씨에게 죄를 얻을 것입니다. 뭔 말이야? 만약에 제가 사실대로 말하면 사씨의 죄를 당신께서 알게 되실 거니 사씨에게 제가 죄를 짓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자질하기 싫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지. 얼마나 교활해 이 여자가. 대사의 의미 뭐야? 노래를 부르지 않는 이유가 자기가 검은고도 못하고 노래도 못 부르는 이유가 사씨에게 있음을 넌지시 사씨 때문에 제가 못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눈물을 막 흘리는 중이야. 그 다음 보세요. 비록 매우 난처한 말을 한다 해도 내가 자네를 꾸짖진 않을 거야. 숨기지 말고 어서 말씀하게. 아니 어땠겠어. 이 유연수가 너무 궁금하지 않았겠냐고. 그러니까 얼른 빨리 대답을 해봐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막 이렇게 계속 재촉을 한 거야. 그랬더니 눈물을 거두고 대답했습니다. 첩의 촌스러운 노래와 거친 곡조는 본디 군자께서 들으실 만한 것이 아닙니다. 군자 누구? 유연수. 첩 누구라고 여기서는? 교씨. 촌스러운 노래와 거친 노래 겸손. 자기를 낮추는 거지. 단지 명을 받들고 마지못해 못난 재주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자꾸 자기를 극도로 낮춰가지고 아주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거야. 또한 정성을 다 기울여 상공께서 한번 웃음을 짓도록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막 내 재주를 자랑하려고 노래를 하고 검은골 탔던 게 아니라 당신이 웃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서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미천한 재주지만 열심히 그렇게 노래하고 검은골을 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말하기 방식 어때? 상대방이 자기를 믿도록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굉장히 낮추는 겸손한 표현을 먼저 썼어요. 무슨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다른 뜻이 하나도 없었어요.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거였죠. 그런데 오늘 아침 부인께서 부인 누구? 사씨. 첩 누구? 교씨. 불러 책망하셨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자, 여기 부분 직접 인용합니다. 누구 대사를? 사씨 대사를. 그런데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교씨 거짓말이야. 그런데 사씨가 이렇게 말했다. 이러면서 인용이 된 거야. 보십니다. 상공께서 너를 취하신 까닭은 단지 후사를 위한 것이 따름이었다. 사시대사라고 보는 거야. 사신 이런 말 하지 않았어. 교씨가 지어서 말하는 거야. 상공 누구라고? 유연수. 너 누구 말하는 거야? 사씨의 입장에서 교씨를 말하는 거죠. 우리 남편인 유연수가 교씨 너를 첩으로 취한 건 자식을 보기 위해서였어. 집안에 아름다운 여인이 부족한 때문이 아니었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아름다운 여인은 나 하나로 좋게. 너를 둔 건 아름다운 여인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런데 너는 밤낮으로 네 얼굴을 다듬었어. 또 듣자 하니 음란한 음악으로 장부의 마음을 고혹하게 홀려서 정신 못 차리게 해서 집안의 분위기를 무너뜨리고 있다 하더구나. 이는 죽어 마땅한 죄다. 내가 우선 경고부터 해야 되겠다.
네가 만약 이후로도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 행실을 어떻게 고쳐라 이 얘기야. 얼굴 이렇게 자꾸 화장하고 이런 거 하지 마. 또 너 막 우리 남편 마음을 홀리려고 자꾸 노래하고 검은 옷 하고 이것도 하지 마.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계속해서 네가 얼굴을 막 꾸미고 노래하고 검은 옷 하고 우리 남편 앞에서 자꾸 이렇게 남편을 홀려? 그러면 내가 힘은 없지만 아직도 여태후가 척부인의 손발을 자르던 칼과 벙어리로 만들던 약을 가지고 있다 내가. 오 끔찍한 말. 엄청 폭력적인 말이지. 여태후 또 새로운 뭔가 인물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잖아. 그러면 중국고사. 여태우라는 아주 사악한 여인이 자기 남편이 죽은 다음에 남편이 총애하던 척부인이라는 후궁이 있었어. 근데 그 척부인을 끌어와가지고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이 약을 먹여가지고 여기 이걸 입을 태워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벙어리로 만들었어. 그 고사를 인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나한테 그 칼과 약이 있어. 라고 누가 말했다는 거야. 사씨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사씨 이런 말 안 했어. 교씨가 지어서 말하는 거죠. 자, 말하기 방식 뭐라고요? 한나라의 여태우 그 고사를 인용하면서 여태우를 누구에 비유하는 거야? 사씨에 비유하고 척부인은 교씨로 이렇게 비유를 한 거야. 자, 이런 인물 관계를 잘 체크하고 가야 돼. 별표 3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사씨의 조언을 왜곡해 사씨가 마치 자기를 시기해서 책망한 것처럼 그리고 사씨가 마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꾸며서 말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한 거예요. 뭐 아주 사씨를 폭력적이고 이 시기하는 여인으로 만들었죠. 사씨가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교씨가 중략 줄거리에 있는 내용인데 교씨가 자기는 아직 첩이잖아. 자기가 정부인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사씨가 계속 이제 정부인으로 있으니까 자기가 가문에서 정부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려면 유연수를 막 더 자기한테 빠져들게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 마을에서 남자를 이렇게 유혹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막 불러요. 그래갖고 그 여인한테 막 이런 온갖 기교를 배우고 막 이랬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밑에 있는 하인들이 안 거지. 그래서 사씨한테 그런 사실을 이야기해요. 근데 사씨가 그 하녀를 막 혼을 내. 아우 우리 교씨가 그럴 일이 없어. 그러면서 이게 다른 여인들이 막 드나드니까 사씨가 불러가지고 교씨한테 조언을 한 거야. 이게 너무 이렇게 노래가락이 너무 많이 흘러나오는 건 조금 그렇다. 우리 조금 조심하면서 우리 남편인 유연수를 잘 우리 둘이서 함께 잘 받들자 이렇게 너무 좋은 소리로 말했거든. 근데 교씨가 그걸 되게 고깝게 들은 거야. 흥! 아니 지가 정부인이란 이유로 사랑은 내가 받고 있는데 지가 감히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유연수한테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됐죠? 중심 내용 교씨가 한림에게 사씨가 너무 선하게 한 그 조언을 왜곡해서 전하면서 모함하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림은 깜짝 놀랐어. 왜? 평소 자신이 알던 사씨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 별표 누구라고? 사씨. 평소 투기 질투 안 해. 자부했고 교씨를 대할 때도 자기가 봤을 때 굉장히 은혜롭게 잘 선하게 대하고 있었어. 그리고 나한테 교씨 단점을 말하는 적도 없었어. 아마 교씨의 말이 실정보다 지나친 것은 아닐까? 실정 무슨 뜻? 실제의 사정이나 실제의 일보다는 조금 지나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이거 뭐야? 되게 신중하고 살이 분별을 하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림의 판단은 사실을 신뢰하는 거지. 자기 정부인인 사실을 믿어. 그래서 교씨의 말이 좀 과장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일단은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하다가 교씨를 이번에 위로합니다. 자, 위로 어떤 말 하나 보자. 내가 자네를 취한 거 누구 가리켜? 교씨 가리키는 거죠. 내가 자네를 첩으로 들인 것은 본디 부인의 권함을 따른 것이었어. 부인 누구?
사씨의 사씨가 내 정부인인 사씨가 자네를 첩으로 들이라고 그렇게 권해줬었던 거네. 또 부인이 일찍이 부인 누구? 사씨. 자네에게 해로운 소리를 한 적도 없었지. 이 일은 아마 비복들 여러분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좀 알고 가세요. 계집종과 사내종을 아울러 이루는 말입니다. 우리 집안의 종놈들 가운데 누군가가 모함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부인 사씨가 잠시 놓아야 하신 말씀에 지나지 않을 것이네. 그러니까 사건을 이렇게 추정하는 거야. 하인들이 누구를 모함했다? 사씨에게 가서 다시 정리. 사씨에게 하인들이 누구를? 교씨를 모함했어. 그래서 사씨가 교씨를 불러 책망했을 것. 시라고. 그러니까 교씨의 말을 야, 너 거짓말, 너 과장하는 거지? 이렇게 말 안 했지. 남편이 뭐라 하는 거야? 그랬어. 아, 혼났구나 너 사씨한테. 근데 아마도 사부인이 뭔가 이 하인들이 막 이게 막 모함하고 서로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그런 말에 아마도 너를 불러가지고 조금 혼을 냈나 보구나. 아이 하인들 잘못이네. 이렇게 했는 거죠. 그러나 성품이 본시 유순해. 누가? 사씨가. 사씨는 성품이 유순한 여인이니 자네를 뭐 이렇게 뭐 칼로 손발을 자르고 아유 그거 그렇게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물며 내가 있지 않나. 자네를 어떻게 해칠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돼 그거는.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하기 방식 여러분 정리하면 사씨에 대해서는 믿음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씨의 말을 사실이라고 이렇게 받아주면서 위로하는 그런 지혜로운 남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됐죠? 그 다음 자 여기서부터가 너무 별표야 여러분. 너무 별표. 별표 5개. 영탄 적어줘 나왔어. 감탄사, 느낌표 땅. 영탄 적어줘가 2개나 쓰인 거죠. 그죠? 감탄사랑 느낌표. 누구 정서야? 탄식하는데 누구 정서냐면 이게 서술자의 정서야. 서술자가 말을 시작을 했어. 옛말에 이르기를, 옛말을 인용합니다. 호랑이를 그리는데 뼈를 그리긴 어려워. 그죠? 호랑이 그릴 때 우리는 어떻게 호랑이 겉모습만 그릴 수 있잖아. 그 뼈까지 그릴 수 있어? 그렇게 못하죠.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귀는 데는 마음을 알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은 겉모양을 보고 우리가 사귀기 때문에 그 마음속을 알기는 어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속담 뭐 있어요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관련 속담이 있죠. 알고 가십니다. 그렇게 하였다. 다시 뭐라고? 사람 마음은 알아차리기가 힘들어. 교씨는 얼굴이 유순하고 말씨가 공손했어. 인물 제시 방법 직접 제시라는 거 알고 있죠? 서술자가 말해준 거야. 얼굴이 아주 순하고 말씨도 아주 공손하고 겸손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공경하고 윗사람을 높이고. 따라서 사부인은 좋은 사람으로 여겼어. 그 마음을 잊지 못했단 얘기죠. 사씨가 교씨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보고 선한 사람이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야. 누구도. 사씨뿐만 아니라 누구도 유활님도 그런 거죠. 경계하는 말씀. 자, 요 의미 알고 가야 돼. 별표. 누가 누구를 경계했어? 사씨가 교씨에게 조언을 했어. 너무 그렇게 과도하고 참 이렇게 좀 유혹적인 어떤 뉘앙스의 노래는 좀 부르지 말자 우리가. 여기가 양반 가문이니까 라고 조언을 했단 말이야. 응? 그게 경계한 말씀이죠. 그런데 교씨가 그 말을 되게 기분 나쁘게 들었어. 그래서 사실을 모함하는 계기가 된 게 바로 그 경계한 말씀이었던 거지. 누가 누구를 경계한 거? 사씨가 교씨를 경계시킨 거. 주의하라고 얘기했던 거. 그것 때문에 이제 교씨가 모함을 했어. 그 경계한 말씀은 오직 음란한 노래가 장부를 오도 잘못된 길로 이끌까봐 염려한 것이었어. 또한 교씨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것이었지. 다시 사씨가 교씨에게 조언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였다? 남편이 낭군이 바른 길로 가게 하도록. 또 교씨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하게 이끌려고 했던 의도였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었어. 주호도 털끝말큼도 시기하는 마음이 없었어. 다 누구 생각이야? 서술자가 해석해 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다 뭐야? 서술자 개입이고 편집자적 논평 부분이 되는 거야. 고전소설 시점상에 굉장히 큰 특징이 나온 겁니다. 한 단락이 다 서술자 개입이야. 계속 보자. 그런데 교씨가 분한 마음을 품고 교묘한 말로 참소했어. 참소? 모함했단 얘기죠. 모함을 했어. 누구를? 사씨를 모함했어. 마침내 큰 재앙의 뿌리를 양성했다. 자, 마침내 큰 재앙의 뿌리가 생겨났어. 자, 뿌리는 땅 밑에 숨어 있다가 이제 어떻게 될 거야? 스멀스멀 기어 나와서 싹이 되고 나무가 돼서 무성한 열매를 맺겠죠. 그 뿌리가 여기서 생겨났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의 기능은 뭐야? 앞으로 여기 뿌리가 생겨났기 때문에 앞으로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 앞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복선 문장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부와 처첩 사이 진정 어려운 관계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서리네. 서리를 통해 뭘 드러내고 있다? 아, 이 축첩 제도, 처첩 제도는 정말 가정 안의 갈등을 일으키는 참 어려운 관계야 라고 누구 생각을 드러냈다? 서술자의 생각을 드러냈다. 별표 5개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 부분이다. 자, 이 서술자 개입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다? 서술자가 처첩 제도를 대단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본문 속에서는 누구랑 생각이 같아 이 서술자가? 두 부인이랑 생각이 같구나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서술자 개입이 끝났습니다. 한림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죠. 교씨의 간사한 꾀를 깨닫지 못했어. 자, 여기부터 요거 요 문제점이죠. 유연수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 교씨의 속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어. 하지만 사부인의 본의도 사부인도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교씨는 다시 모함하는 말이야. 참소. 아까 얘기했죠? 사실을 모함하는 말을 다시는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교활하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미련한 여인 같으면 계속 자기 남편한테 이게 사실을 믿고 있는 남편한테 계속 모함하는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역정을 사거나 그랬을 텐데 이 교씨는 참 눈치를 본 거지. 그랬더니 자기 남편인 유연수가 자기가 아무리 사실을 모함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다시 탁 모함하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다른 방법을 찾아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씨가 다시 사실을 모함할 수 없었다. 한림의 요 마음 상태 때문에 교씨가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원인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 교씨의 모함이 실패로 끝나는 것으로 본문이 끝납니다. 사건 제시 방법. 요 부분 한림이 부터 교씨가 다시 참소를 행할 수 없었다라는 건 서술자가 이 사건 진행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 요약해가지고 직접 설명해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직접 제시고 말하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뒷부분 줄거리 어떻게 되나 잠깐 간략하게 봅시다. 사씨가 그러다가 아들 이나를 낳아요. 사씨의 아들 누구? 이나. 교씨의 아들은 누구였어? 장주. 이렇게 됐었죠. 됐죠? 이나를 낳았어. 아이고 큰일 났다. 늦게 아들이 낳았어. 그러니까 장주의 동생이 돼.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이야. 그렇지만 정부인이 누구야? 사씨잖아. 얘는 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주는 서자가 돼. 그리고 얘가 적자가 돼요. 가문의 다시 말해 정통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씨의 가문 내에서의 위치를 위협하는 인물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남편이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아. 교씨의 위치가. 근데 만약에 유연수가 죽잖아? 그러면 가부장이 누가 돼?
인하가 가부장이 되는 거야. 그 집안의 최고가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던 교씨를 내쫓을 수 있는 권한도 인하에게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교씨가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쫓겨나는 신세가 돼버린단 말이지. 너무 불쌍한 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씨가 더 이상 이제 이 사부인을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씨라는 아기는 사실은 누가 만든 거다? 당대 사회구조가 만들었다. 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교씨라는 아기는 어쩌면 당대 사회가 만들어낸 어떤 희생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선 분명히 가해자이고 아주 악인인 게 맞는데 우리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교씨도 희생양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해석들도 가능하니까 여러분 좀 알고 가세요. 자, 자신의 지위가 불안해졌어. 그래서 문객, 의미 적어놨습니다. 수시로 이 집을 드나들고 있는 동청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정부로 만드는 거야. 자기 연인으로 만들어버려요. 동청과 짜고 친아들 장주를 죽이면서까지 사씨를 모함했어. 누가 죽였다고 했겠어? 장주를 자기가 죽여놓고 사씨가 죽였다. 이렇게 모함한 거죠. 그리고 사씨가 이 어떤 다른 남자랑 바람핀다. 이런 모함까지 해요. 그래서 결국 사씨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수월함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유연수는 동청의 모함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고요. 동청이 유한림을 고발한 공으로 지방관이 되고 이렇게 막 승승장구하게 돼요. 나중에 결국 자 모든 것이 올바른 길로 돌아가. 우리 이걸 뭐라 그러죠? 사필 모든 일은 반드시 돌아가 어디로? 올바른 곳으로 돌아가게 돼. 그래서 마지막엔 유배를 풀리게 되고 이 동청을 모든 것이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고 모든 것이 교씨의 흉계임을 알아차리고 교씨와 동청을 죽입니다. 누가? 유연수가. 그리고 사씨를 찾아가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다 라고 끝납니다.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가 되고 선한 사람은 착한 그 선한 행실 때문에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 그런 결말로 끝나는 그런 소설이 됩니다. 자, 이 소설을 누구 보여주고 싶었다? 김만중이란 작가는 이면적으로는 숙종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숙종이 이 소설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사실은 몰라. 그런데 이 소설을 나중에 이제 읽었다. 그래서 반성했다. 그래서 인현왕후를 도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야사라고 그러죠. 이렇게 정사에는 없이 그냥 민간에 흘러오는 그런 이야기로는 그런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 소설은 되게 재미있잖아. 이 재미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힘이 굉장히 강렬하단 말이지. 그래서 김만중이 입으로 충간했을 때는 듣지 않았던 숙종이 소설을 읽으면서는 조금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나중에 인현왕후를 다시 복위시킨다. 이렇게도 야사에는 전해지고 있는 그런 소설이 바로 사씨 남정기 입니다. 자, 사씨가 남쪽으로 쫓겨나는 기록은 여러분 본문엔 아직 없어요. 근데 결국 남쪽으로 쫓겨났다가 마지막에는 이 남편에 의해서 다시 지위가 복권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다. 가정소설이고 풍간소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앞부분에 선생님 정리해뒀던 소설의 일반적인 특징도 잘 정리하고 가시고요. 본문을 독해하면서 어떻게 독해해야 되고 고전소설은 무엇이 중요한지 선생님 다 잡았어. 그런 내용들 여러분 철저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소설 정리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